오늘 아침 경찰이 내 회사를 나갔다. 사무실 유리문엔 아직도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격리부장은 숨도 못 쉬고 나를 쳐다봤고 직원들 눈빛은 얼어붙은 채 출근 도장을 찍었다. 나는 방금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 인간들, 내 회사 돈 5억을 빼돌려 각자 쓰고 싶은 대로 나눠 썼다. 그리고도 당당하게 말했다. 가족끼리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웃겨 죽겠지. 남편이요. 지금 감옥 가는 중이에요. 시누이, 시동생. 아, 걔네 이름. 요즘 복지관 블랙보드에 실명으로 떠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요. 지금 제 곱창 체인 본사 로비에서 피켓 들고 시위 중이에요. 나쁜 며느리. 아들 감옥 보냈다고요. 웃기죠? 그 인간들 그동안 내가 죽을 만큼 희생한 가족들이에요. 근데 말이죠, 지금은 저 인간들 때문에 제가 성공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결혼 23살에 했다. 30년 가까이 시댁에 맞춰 살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가족을 위한 삶이 내 몫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 남자 박종태 갑자기 사기당했다며 집을 날려먹고 돌아왔다. 집이 통째로 날아갔고 통장엔 잔액일만 7,000원. 신용불량자 딱지에 사채까지 안고 거실 바닥에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었다. 내가 말했지.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애들 보잖아.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 근데 그 인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했어. 나 건들지 마. 다 끝났어. 그냥 좀 내버려둬.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고 그 집은 무덤이었다. 난 시어머니한테 찾아갔다.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그 여자 이귀남 날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지. 지 복이 없어서 그러지. 남자가 잘 되려면 여자를 잘 만나야 해. 내 사주가 뒤틀려서 집안이 망한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돈 뜯어낼 생각 말고 몸 성하니까 나가서 돈이나 벌어. 어휴, 복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이렇게 되지.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이 맞나 싶을 만큼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시누이 박미숙 전화해서 한 말이 이랬다. 언니,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서 도와주긴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오빠가 그렇게 된 거 언니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내버려뒀잖아요. 그리고 시동생 박진우. 형수님, 전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 저한테 돈이 어딨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구나. 평소엔 성공하면 챙기자더니 막상 무너지니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때부터 아무도 기대지 않기로 했다. 그때부터 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인력사무소에 줄을 서며 설거지, 파출부, 공장 단순 노동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내 손톱 밑은 매일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었고 어깨는 저녁마다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소파엔 술병에 둘러싸인 박종태. 소주 좀 사왔어? 술 마실 돈은 안 줘도 일은 잘하네. 그 인간은 매일같이 가게 매출해서 현금 훔쳐갔다. 그래놓고는 내가 피곤하다고 한마디 하면 이렇게 말했다. 왜 곱창 팔이 힘들어? 내가 하겠댔잖아. 내가 이 꼴인 거 다 내 탓이야. 나 제대로 내조만 했어봐. 내가 이런 인간 됐겠냐? 그 인간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치 체력은 증발했다. 그래도 참았다. 애들이 아직 학생이었고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복희 엄마가 집에 찾아왔다.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얼굴은 왜 이렇게 까매? 그 말에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 시댁은 다 내 탓이라 그러고 집안이 망한 것도 내 사주 탓이래. 나 너무 지쳐.
엄마는 말없이 날 안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오래 깊게 안았다. 며칠 뒤 엄마가 다시 찾아왔다. 손엔 작은 나무 상자. 이거 받아라. 상자 안엔 금반지, 목걸이, 오래된 폐물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내 할머니한테 받은 것들이다. 원래 이런 건 나중에 딸이 어려워지면 살림에 보태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가게라도 한번 해봐. 나중에 갚겠다고 하지 마. 내가 잘 사는 게 그게 효도야. 그 말 듣고 나 맹세했어. 이 돈 나중에 10배,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그게 내 첫 번째 종잣돈이었다. 엄마의 폐물 2천만 원. 난 그걸로 변두리 골목에 10평짜리 곱창집을 열었다. 그리고 그날 내 인생도 다시 시작됐다. 가게는 작았지만 곱창 손질부터 양념까지 내 손으로 직접 했다. 밀가루로 비벼가며 냄새 빼고 양념장은 수십 번 레시피를 바꿨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허리 숙이고 새벽엔 재료 손질, 밤엔 장부 정리. 명절에도 제사 때도 난 가게 문을 열었다. 어떤 날은 코피가 터졌고 어떤 날은 손끝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났다. 근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사장님, 여기 진짜 맛있어요. 예약 안 되나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고생을 잊게 만들었다. 그러자 냄새 맡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 먼저 시어머니 이귀남. 내가 장사 잘 된다며 생활비 좀 올려보내. 나도 늙으니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냐. 그 뻔뻔함에 한숨이 나왔지만 한때 어른이었으니까 하는 마음에 매달 몇십씩 보냈다. 그 다음은 신우이, 박미숙. 언니, 우리 애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부탁해요. 그 다음은 시동생 박진우. 형수님, 저 이번에 면접 보는데 정장 살 돈이 없어요. 70만 원만 좀. 그 둘 단 한 번도 갚은 적 없다. 심지어 갚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나는 참았다. 애들이 대학에 가려면 가게는 절대 접을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2년 후 가게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겼다. 그때부터는 빚도 갚고 장사도 안정됐고 진짜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박종태는 손님 많다며? 돈 좀 줘봐. 차 좀 뽑자.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 그날도 정신없이 바빴다. 예약은 꽉 찼고 배달 주문은 밀려 있었다. 그때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정미경 사장님 맞으시죠? 저희가 곱창집 운영하시는 걸 계속 지켜봤습니다. 혹시 곱창 밀키트 사업 함께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저희 같은 작은 가게를 왜? 5년 넘게 맛과 품질 유지하셨고 고객 리뷰에서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브랜드력 충분합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초기 투자금 독립법인 설립 전폭적 지원.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그리고 난 곧 주정간해식품이라는 법인을 세웠다. 나는 이제 한 가게의 사장이 아닌 직원 30명의 대표이사였다. 식품공학 전공자, 마케팅 전문가, 생산직 사원들까지 팀을 꾸렸다. 우리 진짜 회사를 만든 거였다. 근데 그때부터 박종태가 갑자기 사장 남편 행세를 시작했다. 정장 입고 회사에 들어오더니 직원들 앞에서 허세 가득한 말. 아, 여보, 나도 회사 좀 다녀야지. 우리 직원들 인사 좀 시켜줘. 이 회사 나도 한몫했잖아. 사업 감각은 원래 내가 더 있었거든. 회의 도중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났고 술 냄새 풍기며 공장까지 기웃댔다. 이거 위생 상태 왜 이래? 아, 이거 내가 볼 땐 마케팅부터 다시 해야 돼. 나 이 회사 공동 창업주야. 이제부턴 나도 사장님이라고 불러. 직원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날 봤고 난 사과하느라 고개를 수백 번 숙여야 했다. 하지만 그는 날 점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했다. 내가 부탁했지.
여보, 이건 진짜 안 돼. 지금은 초창기라 민감한 시기야. 그랬더니 돌아온 말. 힘들 땐 나 좀 도와달라더니 잘 되니까 혼자 다 하겠다는 거냐. 어차피 회사도 집도 다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가 오는 게 뭐가 문제냐?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 사람, 이제 내가 성공한 게 꼴 보기 싫은 거구나. 그리고 그 질투는 곧 횡령으로 이어진다. 하루는 가게 매출 정산을 마치고 계좌를 확인했는데 잔액이 이상했다. 며칠 뒤 경리부장이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혹시 이 거래들 기억나세요? 서류엔 내가 결제한 적 없는 납품 취소 내역들이 가득했고 그 취소 금액은 전부 처음 보는 법인 통장으로 입금돼 있었다. 금액 5억 2천만 원. 그리고 그 통장의 개설자 박종태. 손이 떨렸다. 바로 박종태에게 전화했다. 지금 회사로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그 인간 상황 파악도 못한 채 태연하게 나타났다. 아, 뭐야 또 왜 그래? 내가 도와주려고 좀 손댄 거야. 회사 대표 남편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폭발 직전이었다.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뭐긴 뭐야, 엄마 집 사드렸지. 평생 월세 산 우리 엄마. 이젠 당당하게 내 집 산다. 그거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회사 돈으로 시어머니 집을. 그리고 확인해봤다. 집값 3억. 그럼 나머지 2억 2천은? 시누이 박미숙, 시동생 박진우가 나눠 썼다. 통장 인출 내역에 둘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내가 연락해서 불러 모았다. 사무실 회의실에 셋 다 앉혔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아니 언니, 엄마 집 산 것까지 왜 난리야? 이 정도면 그냥 넘겨주면 안 돼? 형수님, 그 돈 뭐 다 어디 간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좀 쓴 거잖아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이게 회사라고 다 가족이 만든 거잖아. 설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그날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덮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젠 선 넘었다. 이 인간들은 절대 가족이 아니다. 그날 밤 나는 대표 명의로 변호사와 계약서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다음 날 한 언론사의 제보 인터뷰에 응했다. 제목 가족에게 5억 횡령당한 여성 CEO의 고백. 촬영은 내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아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회사 돈 5억 넘게 훔쳐갔습니다. 제가 눈 감으면 직원 30명과 그 가족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가게 로비에 와서 며느리가 남편을 감옥 보냈다며 시위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성공을 뺏지 말았어야죠.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을 넘겼고 뉴스 포털이면은 온통 내 이름이었다. 정관의 식품 대표 가족 횡령 사건 폭로. 가족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멘트 화제. SNS 댓글창엔 이렇게 달렸다. 진짜 사이다 폭발이다. 이제 가족이라도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이 언니 진짜 멋지다. CEO들의 교과서다. 그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해외 투자자 문의는 2배로 늘었고 가맹점 계약 요청도 줄을 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에 들렀다가 벽에 붙은 한 대자보를 보게 됐다. 해외 바이어와 미팅이 있어서 복지관에 서류 제출하러 잠깐 들렀다. 서류를 내고 나오는데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생활비 지원 중지 대상자 실명 공개 공고. 가까이 가서 봤다. 그중 한 줄. 이귀남 전 정관의 식품 대표 시어머니 직원 폭언 및 부정수급 시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제 저 이름은 복지관 게시판에서만 볼 수 있겠구나. 뒤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곱창회사 며느리 시어머니래. 횡령해서 집까지 뺏겼다며. 세상에 어떻게 자식 셋이 다 전과자가 돼.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불쌍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경비원이 날 붙잡았다. 대표님, 저기 그 어르신 또 오셨어요. 로비에서 피켓 들고 시위 중입니다. 기념회식을 하려고 퇴근하는데 회사 로비에서 확성기 잡음이 들렸다. 사퇴하라. 남편 감옥 보낸 악녀. 시댁 망하게 한 독사 같은 며느리. 웅성거리는 직원들 사이로 나는 조용히 로비 문을 열었다. 그곳엔 이귀남 시어머니, 손에 피켓, 입에 확성기, 발엔 슬리퍼. 내 새끼 셋 다 깜방 보내놓고 너는 돈 벌어서 회식한다고? 이게 사람이야? 어디 나와서 사과해. 나 같은 노인을 땅바닥에 내던진 천벌 받을련. 나는 로비를 가로질러 정면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다. 어르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긴 회사입니다. 제 일터예요. 여길 이렇게 소란 피우면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죄도 성립돼요. 그리고 더는 어머니라 부르지 마세요. 우린 남이에요. 가족이라면 제 성공에 기생하지 않았어야죠. 이귀남은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래, 그럼 다시는 안 찾아올게. 대신 딱 500만 원만 줘. 허리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도 내가 벌었잖아. 살면서 한 번쯤 노인 도와줄 수 있잖아. 안 그러냐? 전 어르신의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단 한 번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요. 경비원, 경찰 불러주세요. 그리고 김비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접근금지 신청 서류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그날 경찰에 실려가는 이귀남의 뒷모습을 나는 한마디 말 없이 지켜봤다. 눈물도 없었다. 동정도 없었다. 단지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만. 며칠 뒤 회사 마케팅 담당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 정관외식품 관련 검색어 1위가 박종태 전과 정미경 시위. 이귀남 대자보예요. 그런데 반응은 전부 사이다 터졌다는 얘기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지야, 괜찮니? 엄마, 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무슨 짓 했는지. 그리고 잘했어. 그런 사람은 아빠 아니야.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우린 언제나 엄마 편이야. 그 말 듣고 나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 편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며칠 뒤 박종태는 수감 중 접견 신청을 보냈다. 은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은지는 변호사를 통해 답장을 보냈다. 그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접견을 거부합니다. 시누이 박미숙은 언니 좀만 도와줘라며 식품회사에 취업시켜달라고 또 연락했다. 채용 기준 능력, 혈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한 줄짜리 답변이 그녀에게 날린 가장 조용한 철퇴였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 이귀남은 복지관 실명 개시 이후 다시 월세로 쫓겨났고 허리 수술도 제대로 못 받고 시장 좌판에서 반찬을 팔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난 복지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치료비만 지원했다.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덧 우리 회사는 연매출 300억을 바라보고 있다. 직원들 월급은 2배로 인상했고 해외 가맹 계약도 속속 들어온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누가 그러더라. 그 집 옛날에 곱창 사장 남편이 깜빵 간 집 아니야? 야야야, 그 이름 이 동네에선 금기어야. 그 사람들요? 이제 제 이름 검색해도 안 나와요. 왜냐고요? 제가 다 지워버렸거든요. 내가 직접 밝힌 것도 아닌데 인터뷰 영상이 퍼지면서 SNS에 박종태 일가 실명이 박제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전과 기록 캡처를 올렸고 누군가는 복지관 대자보를 찍어 올렸다. 이 사람 우리 동네 사기꾼이었어요. 횡령해서 부모 등골 빼먹던 인간. 이귀남, 복지관에서 유명했어요. 직원한테 욕설받던 사람임. 내가 목격자. 정미경 대표 인터뷰 보고 울었어요. 저도 그런 가족에 시달리다 도망친 사람이거든요. 댓글은 점점 날이 섰고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영상 및 댓글창에 박종태 일가 퇴출 캠페인이 붙었다. 저 인간들 어디서도 일 못하게 해야 함. 가족 탈슨 범죄자들 명단 정리하자. 제보 받습니다. 박미숙, 박진우 목격자 구함. 그 상황에서도 난 입 한마디 뗀 적 없었다. 인터뷰 후 추가 발언도 없었고 가시 프로그램 섭외도 전부 거절했다. 왜냐고? 가장 무서운 건 말없이 지켜보는 거니까. 하루는 직원이 와서 내게 이렇게 물었다. 대표님 혹시 이거 아세요? 박진우 씨, 자기가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형수가 자길 망쳤다고 라이브 방송했다네요. 근데 지금 댓글창 난리 났어요. 광고 다 끊기고 후원 취소됐대요. 형수한테 손 벌린 건 너잖아, 박진우. 형수가 곱창 뒤집고 있을 때 넌 뭘 했는데? 너 이 채널로 돈 번 것도 내 형수 이름 때문이었어. 조회수 올리려다 본인이 박제된 거다. 자업자득.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회사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봉투엔 익숙한 필체, 보낸 사람 박종태. 장소 구치소. 보지도 마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열어보세요. 기록으로 남겨야죠. 편지엔 구구절절 감성파리가 적혀 있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감옥에 와서야 정신이 들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가족끼리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접견 와줘. 내 얼굴 보고 싶다. 그 편지 밑엔 볼펜으로 삐뚤빼뚤 적힌 글자 하나. 이거라도 퍼가서 유튜브 각 잡으시게요. P.S. 유튜브 이름은 감옥에서 온 편지 어때? 그걸 본 순간 코웃음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비서에게 말했다. 저 편지 회의실 창고 맨 밑 서랍에 넣으세요. 언젠가 누가 내 전기를 쓸 날이 오면 꼭 그 마지막 장에 붙이게요. 며칠 뒤 딸 은지에게 또다시 접견 요청이 갔다고 했다. 은지는 단 한 줄만 답장을 보냈다. 그 사람 우리 가족 아닙니다. 앞으로 편지든 뭐든 다 반송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박종태는 수감 중 접견도 끊긴 고립된 전과자가 됐다. 가끔 누가 묻는다. 혹시 미련은 없어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한텐 단 한 방울도 미련이 없었어요. 그날 가게 앞으로 누가 찾아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박미숙이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엔 쇼핑백 하나. 그 안엔 명품백이 들어있었다. 언니 제발 이거 팔아서라도 도와줘. 애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 매일 울면서 학교 다녀. 나는 말없이 바라봤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어느 것도 내 감정을 건드리지 못했다. 언니, 애가 그러는 거야, 엄마. 진짜 우리 집 범죄자야? 우린 왜 친구들이랑 밥도 못 먹어? 내가 잘못했어. 언니, 그땐 몰랐어. 언니가 얼마나 버티면서 살아온 건지. 정말 몰랐어. 제발, 애한텐 죄 없잖아. 한 번만 도와줘.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렀고 그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진심이라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요,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죠? 내 딸도요, 엄마가 울면서 설거지하던 뒷모습 보면서 컸어요. 학교 운동회 한 번도 못 갔어요. 당신 아들 그냥 현실을 배우는 중이에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흘리는 손에 그 명품 백 쇼핑백을 다시 쥐어주고 말았다. 이건 당신의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그날 밤 박미숙의 아들 인스타그램이 비공개로 전환됐고 교내 커뮤니티에 박미숙 가족 관련 폭로글이 올라왔다. 누구도 막지 않았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다. 하루는 HR 담당자가 내게 물었다. 대표님, 혹시 박진우라는 이름 아세요? 자기소개서에 정관해식품 대표의 처남이라고 써놨는데 사무보조직 면접 대상자예요. 그 순간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그 사람
절대 뽑지 마세요. 그 사람 우리 회사 돈을 훔쳐간 전력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HR 팀장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려두겠습니다. 그렇게 박진우는 업계 블랙리스트에 실명 등록됐다. 그 사실도 모르고 박진우는 여기저기 면접을 다니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제가 말이죠. 정관의 식품 사장님하고 가족입니다. 제가 그 초창기 때부터 다 봤어요. 사업 감각은 원래 저한테 배운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취업 카페에 박진우 이름이 올라왔다. 채용주의 가족관계로 접근 자산 침해 사례 있음. 입사 후 무단 접근 내부 정보 유출 시도 경험자. 이 사람 면접 오더니 회사 냉장고부터 열던데요. 무슨 대표님 동생 코스프레 하던데 바로 거절함.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게시글을 스크랩해 회사 내부 서버에 저장해뒀다. 이제 이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어디에도 못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 회의실 문을 닫았다. 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후원자 명단에서 이기남 씨 제외해도 괜찮을까요? 직원들에게 폭언, 간식 도둑질, 단체 사진에서 욕설 퍼붓는 장면까지 CCTV에 찍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귀남. 그 이름조차 이제 낯설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한 줄로 답했다. 네, 해당 후원 중단에 동의합니다. 대신 앞으로 제 이름으로도 어떤 후원 연결도 하지 마세요. 며칠 뒤 복지단체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다. 후원 중지 대상자 이기남 지속적 민원 유발 및 규정 위반. 그날 밤 SNS 실시간 사진이 올라왔다. 시장 근처에 저 어르신 혹시 이기남 씨 아닌가요? 예전에 복지관에서 대자보 붙은 그 사람 맞죠? 이젠 시장 좌판도 쫓겨나서 노숙하신다네요. 한때는 며느리한테 생활비 가져오라고 소리치던 여자가 이젠 골목 담벼락에 이불 덮고 누워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도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어른이었던 적이 없어요. 나이만 먹었지 평생 남의 돈에 기대어 자기 가족조차 무너뜨린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날 나는 복지단체에 정미경 명의 기부 해지를 요청했다. 앞으로 전제 가족을 도울 계획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한 장의 서류. 수감자 박종태 측 이혼 거부 의견서. 거절 사유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감정적으로 상한 상태일 뿐이며 아직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회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는 그 서류를 조용히 넘기고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 사유 5가지 다 확보됐습니다. 강행해 주세요. 며칠 뒤 교도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박종태가 독방에서 자해 시도를 했다고. 그쪽의 이름을 반복하며 욕설을 퍼붓다가 갑자기 팔을 긋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처는 아니고 관심 끌기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 사람은 늘 자기 잘못을 감정으로 덮으려 했어요. 울고불고, 술 마시고, 쓰러지고 늘 같은 패턴이었죠. 근데 이제 그 연극의 관객은 없어요. 이혼은 그대로 진행됐고 법적 효력이 발생된 날 내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 한 줄. 수신 차단된 발신자 미경아, 한 번만 만나자. 그 메시지는 읽지도 않은 채 삭제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 스크립트에 없는 인물이다. 어느 날 대기업에서 초청장이 날아왔다. 2025년 식품 프랜차이즈 브랜드 어워드 최종 심사위원 위촉. 위원장 정미경, 주정간의 식품 대표이사. 순간 책상 앞에 앉은 내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판을 내가 쥔다는 감각. 행사 당일 나는 어깨에 파워숄더가 들어간 수트를 입고 심사위원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다. 심사 항목은 브랜드 신뢰도, 운영 윤리, 가맹점 만족도, 그리고 심사자 리스트 중
익숙한 이름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박미숙 도시락 프랜차이즈 창업 신청자.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심사 제외 요청하시겠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정직하게 평가할게요. 이젠 제가 누가 살아남을지를 판단합니다. 그동안은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제가 약했던 게 아니라 그저 아직 때가 안 됐던 거죠. 그날 심사 결과 박미숙은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미달 항목 재무 건전성, 윤리 위반 경력.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또다시 내 사무실로 편지를 보냈다. 언니네 이름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어.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망가진 게 아니라 원래 그 이름에 민낯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주정간해식품에서 하반기 가맹점 모집 설명회를 열던 날 로비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3명이 눈에 들어왔다. 박미숙, 박진우, 그리고 이귀남. 한참을 망설이던 그들이 끝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도시락 장사라도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형수님, 저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3끼 편의점 샌드위치로 법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만 좀. 며느리야, 아니 정 사장님, 내가 잘못했다. 청소라도 시켜줘. 밥만 먹게 해줘. 나는 그 3사람을 조용히 응접실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내왔다. 살 길은 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기다렸다. 저희 뭐든 할게요. 정말 뭐든 하실 건가요? 이번 설명회에 고객 응대 실습 도우미가 필요하거든요. 제 본사 가맹팀 유니폼 입고 로비에 서서 방문객들한테 말하세요. 정간의 곱창 사장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루에 100번씩요. 할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내 회사 로비에 고개 숙이고 손 흔드는 3사람이 서 있었다. 유니폼 위엔 실습 중입니다. 정미경 대표님의 비전을 배우는 중. 이란 명찰이 달려 있었다. 포브스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다. 올해의 여성 창업자 인터뷰 요청이었다. 대표님, 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걸 겪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과거를 스치듯 떠올렸다. 가게 뒤 설거지통, 통장 잔고 12,050원, 시댁 욕설 횡령, 시위 고발. 그리고 지금 예전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원으로만 존재했어요. 지금은요, 저 사람은 정미경한테 선택받아야 산다. 그런 말이 도는 세상이에요. 이제 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아직도 제 로비에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올 때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해시태그 정간의 식품, 해시태그 정미경 대표, 해시태그 올해 이어성, 해시태그 사이다 인터뷰. 그 아래 추천 영상으로 뜬 목록. 곱창 CEO, 가족을 넘어서다. 그 집안은 그녀 손에서 끝났습니다. 이젠 그 이름 검색도 안 되죠. 그 사람들 지금 제 알바생이에요. 시급 9,860원.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